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 경남에선 의령군수 보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통합당이 보궐선거를 있게 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정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의령군수 보궐선거 배경부터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의령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예, 현재 부군수 중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순두 후보가 민선 7기 의령군수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령군을 쭉 맡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올 3월에 대법원에서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그 선고 판결을 이제 받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령군수 자리에서 물러난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령군은 이제 부군수 중심으로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순두 군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최근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고도 지금 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또 한번 곤욕을 치를 그런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전직 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이제 의령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네, 최근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무공천을 시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역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답다 그런 결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성과 성찰을 주제로 해서 당을 기본으로부터 바로 세우는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무공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의무화는 아니에요. 후보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통합당의 입장을 놓고 그래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당의 당규를 보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통합당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을 보면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의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강제조항을 둔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해가지고 당이 후보자를 잘못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또 그 정치 발전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그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다시 내세운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는 저는 꼭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후보자를 내세우는 그 자체가 해당 지역의 당원들하고 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훌륭한 후보자, 좋은 후보자, 즉 도덕성도 겸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질과 능력이 특출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제 잘못된 후보를 내세운 것에 대한 그런 반성의 의미가 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최종 결정권의 목은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 선거를 두고 당에서 벌써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나서서 후보자를 내세우든 안 내세우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유권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라면 후보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후보를 내는가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의령군수 보선에 사실상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참 난처한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령군 보궐선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경남 지역 중 서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네. 또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일수록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당이 강세를 보인 곳이고 민주당은 거의 당선을 한 번도 못 시킨 지역이거든요. 네. 이 통합당 소속의 군수가 이승두 전 군수가 위법 행위를 했지만은 법을 어겼지만은 이게 이제 보궐선거에서 그 민주당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법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자 내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당선과 거리가 먼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무도 잘 안 나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그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최소 이제 법정 선거 비용 100%를 한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득표율 15% 정도를 얻을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군가 뭐 이 정도의 더욱더 목표를 두고 후보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당선이 쉽지 않은 곳이 어령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령군 보궐선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령군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선출직 공직자 잘못이 있으면 무공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런 당원에도 좀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선거지역 중대성을 고려해서 당원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하지 않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령하고 서울, 부산을 같이 등가치로 놓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당헌에 부정부패 등 잘못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실 때 당 혁신안 중에 일환으로 명문화시킨 규정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축에 의하면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만 83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 행정력 낭비나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재보선이 빚어지는데 거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뭐 국민들에게 혼란도 좀 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뭐 부정부패 성추행 혐의는 부정부패는 아니다. 그러니까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전당대회 출마하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후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하시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민주당이 당헌을 고쳐서 후보를 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재보선의 사유가 성추행 혐의라는 국민들의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떤 경우든 선거를 통해서 냉정하게 심판을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통합당 결정 수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식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통합당이 지금 이러한 그 발언을 하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보고 있고 대다수의 그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 어령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상 그 내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 당선이 유력한 무소속 후보자들 같은 경우 아마 당선 이후에는 통합당에 입당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둬도 어차피 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령은 꽃놀이패도 아니고 확실한 100% 유리한 확실한 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지를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이 어령의 후보자를 내지 않는 정치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어령 카드를 통해 가지고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령의 후보자를 안 낼 테니까 민주당도 서울과 부산의 후보자를 내지 마라라는 이제 무언의 좀 압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민주당이 그래도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자를 낸다면 이 통합당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우리 통합당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보자를 내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민주당은 자치단체장이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그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물러났는데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자를 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부각을 시키려고 아마 지금 이런 구도를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모를 리는 없는 거죠. 예, 알아서 아마 반응은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우리가 한번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께서는 뭐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적 전략에 의령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결정이 의령군 버리는 카드냐 심한 말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부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리는 카드라는 말은 좀 심한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무공천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구 서구구청장 선거하고 강원도 고성군수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한 분들이.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어령군수 후보의 통합당 성향의 분들이 10여 분 네.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혼전양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통합당 내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어령이 민주당에 비해서 통합당의 지지 기반이 좀 강한 데니까 뭐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경향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20.9%인가를 얻었어요. 그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많이 얻은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그 어령의 강한 기반을 가진 통합당 성향의 후보들이 다수가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네. 물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쭉 진행되면서 판세가 좀 정리가 되면 출마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후보들 간의 합종연행의 가능성도 있어서 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선출직 공직자의 그런 부정부패 책임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내년 보선에 워낙 굵직한 자리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통합당이 최근에 정의당하고 국민의당과 협의를 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재보선에 대해서는 해당 당이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네. 그 개정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영남권 의원 40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산 하포구의 국회의원 최영도 의원께서 그 지방단체장에 당선된 이후에 당선 무효 판결을 받거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직을 내려놓을 경우에는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이름을 공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법안을 최근에 13일 날인가요? 지난 13일 날 발의를 네.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이거나 발의를 했거나 그래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176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네. 당헌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면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조금 다소 씁쓸하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국회에서 방금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번 보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보선에 쭉 다 적용이 될 텐데 정당의 공천 방식의 전환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당장 뭐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그 앞서 이제 그 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그 발의한 내용의 법안 말고도 네. 민주당에서도 또 준비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질 사항이 많습니다.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아마 이게 보궐선거 직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이 세 정당이 함께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그 통과된다면 우리 그 정치 발전에 굉장히 그 큰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보면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내면적으로 보면 이게 좀 각 정당이 그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좀 다른 측면에서 서로가 법안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번 개정안을 가지고 그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가 있고요.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수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정당은 거대정당과 싸움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거대정당 후보 중에 한 정당이 뭔가 조금 잘못된 행위를 해서 후보자를 못 내오게 된다면 이 법안 때문에 그러면 거대정당과 정의당, 거대정당과 그 국민의당 이렇게 이제 소수정당과 맞붙을 수 있는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 때문에 또 이런 법안을 같이 이제 좀 뭐 발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이제 개정하려고 하냐면 네. 국회의원 3선 제한을 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만큼 둔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혁신보다는 뭔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모습도 갖고 있고 또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야지 고이게 되면 또 부정부패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당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분명 또 정쟁이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내년 보선 레이스에 정치권에 제언한 말씀 간단하게 지금 좀 우리 해주시죠.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 혁신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번에 내년 4월 7일 날 재보선이 치루어지면 유권자가 1,100만 명을 서울, 부산만 웃돌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것도 838억 이상이 되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네. 또 행정비용이라든가 그런 국민들의 심리상의 문제나 이런 거는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이 지금 항소심이 곧 있는 9월, 10월 중에 선고 공판이 있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드루킹 여론조작 혐의 관련 재판인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판결이 또 내려지면 재판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4월에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다 민주당발 재보선의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권당으로서 당헌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엄중하게 다루고 반성과 성찰의 기초에서 신중하게 좀 민주당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내년에 치러질 의령군수 보궐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동시보선은 처음이거니와 대선에 버금가는 역대 최대 보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령군수 공천을 포기한 통합당의 선택이 도민에게 어떤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당의 입장 추이에 따라 헬로 이슈 토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